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10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먼저 110회 전산세무 2급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산세무 2급 110회 한번 총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 구성별로 판단해 보면요.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4문제, 이론서술형 문제는 11문제 출제됐어요. 일반적으로 계산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좀 되는 편인데 하나 정도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중하로 본다면 상위 4문제, 중위 11문제 정도 출제됐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구성으로 본다면 조금 평이한 난이도에서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현재 요 총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하죠. 이 전산세무 2급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을 득점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12문제 이상을 득점을 해주면 이제 실기에서 좀 안정적인 점수만 받아도 충분히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네요.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우라는 것이 원칙이다. 1번이 답이네요. 우리가 자산과 부채, 유동성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는 건데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항목부터. 유동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현금 전환 속도가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자, 2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포함한다. 옳은 말이겠죠. 3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해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첫 줄이 뭐예요? 상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부채 혹은 자본을 상기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면 안 되겠죠. 3번을 이제 총액주의 혹은 상계 금지 원칙이라 말하는 거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우리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1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재무회계 제일 먼저 이론 처음에 있는 내용이죠. 반드시 득점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물론 합산을 하니까 계산 문제지만 어떻게 본다면 계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계산 문제냐 아니냐는 뭐 1이라도 계산하면 계산이라고 제가 좀 표기하고 있어요. 자, 유동자산, 매출채권이 유동자산이죠. 특허권 무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급비용이 유동자산이죠. 상품이 유동자산이죠. 당좌 예금이 유동자산이죠. 장기 매출채권, 매출채권이지만 장기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유동자산들의 합이죠. 합계를 내니까 얼마가 나와요? 7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얼마냐? 7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허권과 뭐 장기 매출채권은 여기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기하고 이론을 같이 보다 보니까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컨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실기를 먼저 보고 이론을 나중에 보는 게 조금 더 시험 볼 때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다 아는데 특허권이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정가후 및 적용 등록 가져서 검색하겠죠. 특허권. 검색하니까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찾아서 보는 거는 제가 선호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자, 3번 문제. 자, 보시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기말 재고자산 가장 크게 계상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뭐 중 혹은 중하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단서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단계라고 하면 선입선출법이 가장 마지막에 매입한 게 기록이 되는 방식이니까 가장 기말재고가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암기할 때는 기말재고 자산까지 암기하잖아요. 물가 상승할 때 선, 이, 총, 후 해서 선 쪽이 가장 크다는 거죠. 예. 자, 4번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자, 수익적 지출은 다른 말로 비용을, 자본적 지출 다른 말로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용은 과소계상 되겠죠. 비용이 과소, 반대로 자산은 과대계상 되겠죠. 비용이 과소하다는 건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비용과 이익이 반비례하죠. 비용이 과소하면 이익은 과대되겠죠. 그리고 이 단기순이익이 자본에 영향을 주니까 자본도 과대계상되겠죠. 예. 이런 문제는 흐름을 타는 문제. 이렇게 다 체크한 다음에 올바른 거 찾으면 되겠죠. 자산은 과대가 되는 거고요. 부채는 상관이 없었죠. 단기순이익은 과대가 되니까 답은 3번. 매출총이익도 과대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 하는 거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 여기 매출총이익은 여기 상관이 없겠구나. 왜냐면 여기가 매출 원가란 비용이 아니니까 매출총이익은 그러니까 상관없음. 불변이 돼요. 얘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3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비용이 판관비 정도가 될 건데 매출총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자, 5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에 대한 정의죠. 자본금 나오면은 얘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 자본금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행한 발행주식수의 한 주당 액면을 곱한 금액에 맞는 얘기. 2번 자본잉여금에 대한 설명이죠. 자본잉여금은 3개 있잖아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유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죠.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3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이 아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죠.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 가장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과 재평가잉여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4번 미처분 이익형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예.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설명할 때 자본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요. 자, 그 연습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면 당연히 득점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재무회계 문제 풀어봤는데 이 5문제 모두 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드네요.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볼까요? 1번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2번은 유동자산 찾는 문제, 3번은 이거 또 쉬워져. 재고자산 평가 방법, 4번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처리한 경우. 이런 연습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5번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었죠. 예. 자, 이제 원가회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문제는 좀 쉬웠고요. 자, 원가회계 문제 보면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 옳은 말이죠. 직접비라고 하는 건 추적 가능한 원가를 의미한다. 그 얘기죠. 자, 2번 고정 원가란 관련 범위 내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형태의 원가. 고정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총고정비 Y는 B. 그러므로 고정비, 총고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비의 정의가 되겠죠. 3번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 원가를 말한다. 틀리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가공비, 가공 원가는 어떤 거예요? 바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가 바로 가공비가 되니까 용어 물어보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매몰 원가. 매몰 원가 나면 두 개 확인하면 되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야.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야.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 이게 매몰 원가의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뭐 정의 정도 물어보는 문제로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6번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득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드네요. (7번) 계산 문제 상해 문제로 했는데요.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시오. 주어진 자료를 갖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총 제조 원가가 400만 원. 직접 농업비는 제조 간접비의 2배.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원가의 25%. 그러니까 여기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제조 원가를 3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로 제조 원가를 구하는데 이 전체 총 제조 원가가 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이 직접 재료비를 X로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제조 간접비를 알 수 있죠. 총 제조 원가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25%에서 100만 원이 제조 간접비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건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푸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축을 세워주면 돼요. 제조 원가를 구분해서 축을 세워놓은 다음에 어디서 출발하냐를 좀 걱정하는데 당연히 출발선이 있어요. 상수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상수. 4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금액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곳이 출발점이 돼요.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타래처럼 연결돼서 이제 잘잘 술술 풀려나가게 돼요. 자,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의 2배야.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이었고 여기에 2배, 20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여기 직접 재료에 물어봤지만 전체가 400만 원이고 100만 원, 200만 원이니 나머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풀려나가요. 그래서 답은 1번이란 걸 찾을 수 있겠죠. 난이도는 상이지만 만약에 술술 풀려나가면 쉽게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2문제 이상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류의 문제를 득점을 반드시 해줘야 12문제 이상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웬만하면 전산 회계 1급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전산세무 2급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류의 문제에 반드시 좀 득점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8번) 난이도 중 혹은 중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원가액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원가액의 계산 문제를 극복해야 12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데 어차피 원가액의 계산 문제는 4개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T계정 그리는 거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T계정 그려서 푸는 문제.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이거죠. 정상 원가 계산.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관련된 문제. 네 번째가 완성품 한산량 계산하는 거. 요 네 개. 요 네 개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요. 예. 거기 안에 계산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많이 연습한 바로 제조간접비 정상원가 계산이죠.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 기준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 단기초 제조간 예산은 200만 원.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 단기말 실제 제조간접비는 250만 원. 제조간의 배부 차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실제 발생해. 250만 원 알려줬어요. 여기는 예정 배부액. 근데 이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배부 차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쉽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250만 원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어.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되죠.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총 제조간접비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여기 보시면 총 제조간접비 예산이 200만 원이고요. 총 예정 노무 시간이죠. 200시간이 돼요. 이게 얼마야? 여기 X라 했을 때 X 곱하기 이걸 했을 때 이 가로 안의 금액을 했을 때 얼마죠? 250만 원이 나오는 게 답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이게 250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 직접 노무비 발생액이 되겠죠. 그래서 250시간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하면 밑에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실제 발생액이죠.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이건 총액으로 알려줄 거다. 예정 배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정 배부액은 여기 실제 조업도 곱하기 이걸 물어본 거죠. 이게 250시간 이걸 물어본 거죠.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이 예정 배부율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총 제조간접비 예산을 총 OH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죠. 이 차이가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여러분들이 12문제 이상 득점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세법 같은 데서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가 간혹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9번 문제. 9번이 상해 문제로 배치했는데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일단 공손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공손. 우리가 공손 나오면 최소한 정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최소한 정리 나오면 공손에 대한 개념, 불합격 분위고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손 수량까지도 계산하잖아요. 검사 시점이 있는 경우에 공손의 수량도 계산해 봤죠. 그것도 우리 예제에 있으니까요. 정상 공손은 우리가 제조 원가로 처리하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 지분은 지웠어야 돼요. 1번, 옳지 않은 거고.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옳은 말.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인가요? 작업자의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상 공손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영업의 비용. 이건 두 개는 옳은 말이야. 체크가 됐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답이 1번과 3번 중에 골라줘야 돼요. 2번과 4번. 실제로 본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뭐 다 알아서 맞추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두 개 중에 골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합격 가능성 1%라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부스러기 등 작업 폐물에 대한 얘기네요. 순실현 가치는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게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2번은 우리가 좀 잘 접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2번은 좀 잘 못 본 지문이야, 사실은. 자, 4번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은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든 혹은 가중평균법, 평균법이든 이 공손의 수량을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선입선출법의 방식으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손의 수량 계산은 동일해요. 근데 다르다 해서 답이 4번인 거예요. 그래서 9번도 뭐 득점을 시킬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약간의 2번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더라. 우리가 뭐 대비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가끔 완벽하게 안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항상 뭐 그런 게 드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해줘야 될 때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 1,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체킹이 됐어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 확률은 50%가 될 테니까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법이 뭐냐,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러면 바로 단 1%라도 내가 득점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까요? 가중평균법에 의해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단위 원가 결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자료. 뭐 이런 문제도 좀 풀어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도 좀 아실 거겠죠. 그런데 평균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 없는 정보, 바로 기초 재공품 물량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평균법은 우리가 팁박스, 물량 팁박스 보면 기초랑 단기 착수는 필요 없잖아요. 완성과 기말만 보고 계산하잖아요. 반면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면 기초, 완성, 단기 완성, 기말 이 세 개를 다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유의 문제도 좀 보셨을 거고, 예. 자, 원가회계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됐네요. 어떻게 출제됐나 잠깐 확인해 보면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보다 좀 더 난도가 있었는데 6번은 뭐 정의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득점을 해줘야 되고 7번 문제도 역시 득점을 해줘야 되고 8번도 득점을 해줬어야 되고 9번은 확률을 높여줬어야 되고 10번도 득점을 해줬어야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 자, 여기 간주 공급을 말한 거예요. 공급 의제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와 의제가 같은 말이죠. 뭐뭐로 본다 이런 거죠. 자, 해당하는 것은 단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 공제받았다고 가정한다. 1번 자기의 다른 과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을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한다. 우리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간주 공급이지만 그거는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거지 여기 원료나 자재로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2번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제공.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 우리가 간주 공급이지만 예외가 좀 있잖아요. 이게 작업복, 작업모, 뭐 작업화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상 증여가 있죠. 간주 공급이. 하지만 견본품으로 인도된다든지 광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죠. 4번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 생산한 승용차 자동차를 업무용 전환하였다.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을 말해요. 왜냐하면 자가 생산한 승용차가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얘가 회사 업무용 사용하면은 얘가 영업용으로 된 거니까 그때 간주 공급이 되겠죠. 답이 4번이고요.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표현 자체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좀 짧고 쉬워 보이네요. 영세율 제도. 자, 부가가치 역진성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답이 그냥 1번이네. 역진성 완화 장치는 면세 제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세율은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죠. 그리고 완전 면세 제도고요.
면세 사업자는 당연히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반면에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되겠죠. 비거주자 외국법 이런 거 본 적 있죠? 예, 이런 경우엔 상호주의. 그 나라가 어떻게 하냐?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답이 되는 게 좀 명확하게 쉬웠으니까 쉬운 문제로 판단 들고요. 음, 13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보다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료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네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몇 %를 납부하거나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가산세 적용인데 요거 책에 있긴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주의 깊게 퍼센트를 다 외워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할 때도 요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가산세 여기 공급가액 기준이잖아요. 공급가액 기준의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1%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가공세금 계산서는 제재성이 크잖아요. 1%보다는 높아야지. 그러니까 1%는 절대 답이 아니야. 일반적인 가산세가 1%예요. 물론 뭐 0.5% 이런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1%라고요. 가산세.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산세 내는 거야. 1%라고 원칙적으로요. 근데 가산세가 10%일 수는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공급가액이 10% 하면 바로 세액이에요. 세액만큼 가산세를 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답을 우리는 최소한 2번과 3번 좁혀요. 2%냐 3%냐의 문제예요. 가공세금 계산서는 이제 이거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큰일 날 짓이에요. 이거 큰일 난다. 이거는 정말 이거 큰 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거지. 누군 매입 자료가 부족한가 봐요. 거래처나 뭐 아는 사람이 내가 좀 돈 줄 테니까 너 사업자 있지 세금계산서 좀 끊어줘. 가공세금계산서 이거 되게 매우 큰 죄예요. 걸리면 가산세는 3%고요. 뭐 알아두시죠. 3번이다. 최소한 얘도 확률을 좀 높여서 2번과 3번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확률 싸움이 되겠죠. 그때 예. 최소한 거기까지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자 부가가치세 세 문제 볼게요. 11번 이제 간주공급 문제 충분히 보기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12번 쉬운 문제 영세율 13번은 어렵진 않은데 2%냐 3%냐의 단계까지 도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소득세 볼게요. 자, 이거 알아야 되는 거 나왔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각종 수입시기 중에 중요한 것들은 좀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바로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결의일이죠. 잉여금 처분에 대한 이걸 결의를 한 날. 그래서 이 결의일,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날을 이제 수입시기로 보겠다는 얘기죠. 결의를 X1년에 하면 X1년도 수익이 되는 거고 수입이 그 다음에 X2년도 하면 X2년도가 되는 거죠. 이번 인정상여 얘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맞고요. 일반 상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 일반 급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겠어요. 1번이 답이고 이것도 이제 득점이 여러분들이 좀 되셨어야 되고요. 15번 문제. 자, 다음 단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얼마냐. 일단 매출액은 총수익 금액에 들어갈 거고 차량 운반구의 양도가액 이런 유형자산 양도금액도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거죠. 원천징수, 은행 예금의 이자 수익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건물의 양도소득. 개인의 경우에는 자, 이 유형자산 중에서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의 양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양도소득으로 가는 거죠.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중에 뭐 이게 토지, 건물, 이 양도는 양도소득 가는 거고 아까 자동차 같은 거 양도하는 건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가는 금액을 합치니까 3억
3천만 원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뤄본 적이 충분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그래도 상으로 배치했어요.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됐네요. 난이도. 또 전반적으로 여기 본다면은 소득세까지 보면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맞추기 시작하고 확률을 높여서 맞춰주면은 뭐 거의 만점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런 데를 뭐 못 맞추거나 이러면 10개를 맞추기 어려워져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최소한 10개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12개 이상, 그 최소 10개 이상은 득점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0회 전산세무 2급이고요. 자, 어느덧 이제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오고 있네요. 자, 이제 전산세무 2급 이제 시험은 2023년도에 단 한 번, 12월 달에 열리는 단 한 번의 시험이 남아 있어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무 2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준비하면 안 되고 내가 떨어졌어. 근데 점수가 막 60점대 후반 떨어진 분들은 진짜 애매해요. 60점대로 떨어지신 분들은. 아, 이것만 더 했으면은 내가 합격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 좀 방심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분만 보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지금 충분하시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다시 이론부터 실기까지 전체 이론 내용, 실기 내용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기출문제도 최근 6회분 이렇게 풀어보는 거 정리하기를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